저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첫 번째 북토크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정이 안 돼서 세 분이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의 기획자로서 이렇게 첫 서두를 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책은 그 세 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담을 진행하면서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 통찰과 의견을 담아냈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책이고 좀 독특한데요.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재미가 있고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공저자로서는 주로 세 분이 소개되었는데 여기 사실 대담을 함께 이끌어 가주신 중요한 진행자 분이 계세요. 저희 한윤형 작가인데요. 한윤형 작가는 이제 여러 권의 정치사회책을 쓰셨고 그 정치 유튜브 헬마우스의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도 활약을 하고 계신 이제 젊은 정치 칼럼니스트이자 평론가입니다. 오늘 한은영 작가님을 진행자로 모시고 세 분의 공저자와 함께 본격적인 북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영 작가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북토크 진행자 한윤영 작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대담 사회를 맡고 이제 원고 1차 정리까지 같이 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곧 나오실 세 분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마치 쪽집게 과외를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외교,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이 세 분이 예상하신 대로 사실 지금 전국이 많이 흘러가서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이제 다시 보시게 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뭐 예언서 수준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언서가 되어버린 대담의 주인공인 공저자 세 분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 1년 그리고 앞으로 4년 대한민국의 외교, 경제, 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 분 나오실 텐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회 소장님, 이광수 대표님, 최종건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먼저 새 저자분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근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회 소장님, 왼쪽에 계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회 소장님은 왜 소장님이시냐? 저도 종종 까먹는데 정치연구소 Y라는 단체의 소장님이십니다. 정치 관련해서 레포트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방송 활동도 병행하시고 계시고요. 옳은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신계륜 의원, 정청래 의원,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고 지난 총선 열린민주당에서 대변인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업 정치인 입장에서 두루 섭렵하신 정보들로 이 대담증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 근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김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소장이라는 직함을 단 거는 우리 애널리스트님처럼 직장을 다니거나 우리 교수님처럼 학교에 있거나 하는 게 없으세요. 김성현 씨 이렇게 부르기 어려우니까 정치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소장을 달고 저처럼 방송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무슨 연구소 소장인데 보통 직원이 없거나 있어도 한둘 있거나 뭐 사정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패널들을 모집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상황들을 한번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을 좀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샘플의 오류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다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연구소를 차려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제 생각을 계속 다듬어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시작을 했고요. 책은 사실 저는 이제 옆에서 거들기만 했고 외교 분야하고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겸양 어린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광수 대표님,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네, 이광수 애널리스트님이시기도 한데요. 근데 방금 이제 직장이 없으면 다른 직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위원님이셨는데 최근에 이제 대표님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이광수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님은 최근에 이제 경제와 시사 방송에서 광순의 복덕방 대표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 건설 산업 그리고 경제를 분석하는 분으로서 여러 차례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기도 하셨고요. 여러 책들을 보면 혼자 쓰신 책으로 집이 온다 그리고 서울 부동산 경험치부터 위기가 온다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법칙 이렇게 부동산 책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담 진행하면서 사실 이렇게 경제 실물 경제 전문가 애널리스트님께서 정치 평론하시는 거를 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많은 것을 배우게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예, 그나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우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사실 이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책을 쓰는데 대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경제를 하시려고 예정된 분이 계셨는데 뭔가 이제 사적인 문제가 생겨서 출판사에서 저한테 와서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사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참여했는데 전 이런 책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책이 나오는 뭐 조그만 계기가 돼서 또 회사를 또 그만두게 됐고요. 저 사실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를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널리스트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주식도 분석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에서 리서치센터에서 일을 오랫동안 해왔죠. 그런데 뭐 이따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분석할 때도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외교도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책을 이렇게 교수님하고 소장님하고 하면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배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 투자도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다시금 들게 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삶이 크게 바뀌는 책이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저한테 또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만드는 또 책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말 이렇게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계신 최종권 교수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5년을 기록한 평화의 힘이라는 책도 출간하시고 활발하게 활동 벌이고 계십니다. 평화의 힘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계신 평산책방 추천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5년을 교수 휴직하시고 임기 내내 청와대 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 그리고 외교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를 외교 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신 분이셨고요. 그래서 이번 대담에서도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분석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움이 됐습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던 다른 많은 내용들도 평화의 힘에서 또 나왔을 것 같으니까 두 책 모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고양시 사시는 분들인가 싶은데요. 저도 덕양구 행신동에 살고 있습니다. 행신역 앞에 살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씨가 아니면 그냥 뚜벅뚜벅 걸어왔을 텐데 오늘 날이 더워서요. 역시 우리 고양시 덕양구 구민들이 깨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동네 이런 이렇게 소담한 시설이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간단합니다. 소개받았듯이 교수 5년 휴직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러한 좀 빡센 시간을 5년을 살다가 갑자기 새로운 시대를 만난 거잖아요.
것이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았던 그래서 나름의 재활도 필요했고요. 힐링도 필요했고 그래서 메디치에서 좋은 두 분 소개시켜 주셔서 올해 겨울에 저희가 작업을 많이 했고요. 저는 대담집이라고 해서 그냥 말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참 이것저것 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뭐 교정 봐라, 뭐 틀린 게 있느냐. 그래서 거의 뭐 논문 쓰듯이 했는데 그래서 뭐 좋았어요. 그래서 뭐 학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중년의 한 사람으로서 예전엔 저희들 70년대생들인데 옛날엔 저희를 X세대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죠. 네, 여전히 저는 활자의 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썼던 하이텔, 천리안 이런 것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당시에 뭐 우리 일기장을 썼던 이게 활자되거나 문건으로 남아 있는 건 어딘가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도 많고 뭐 이런저런 SNS 채널도 많은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책을 남겨서 지역 도서관에라도 2023년 이 즈음에 세 사람의 옛날 X세대 사람들이 그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대와 공유했구나라는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좀 책은 되게 잘 팔리고 있었어요. 그 여세를 몰아 평화의 힘도 같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세 분 선생님께서 근황과 함께 소회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토크를 들어가야 될 텐데요. 북토크 중간중간에 행사장 사진, 무대 사진 등 현장 사진 촬영하셔서 해시태그랑 함께 SNS 게시글 올려주시면은 출판사 측에서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최정권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잘 팔려야 될 평화의 힘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선생님들 모시고 만났을 때가 약간 초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도 벌써 이제 계절이 한 번 바뀌어서 이렇게 더운 여름이 왔는데요. 책 출간이 있었던 5월, 첫 북토크가 열리는 7월인 오늘까지 혹시 행여나 국민을 대하는 윤 정부의 태도나 정치가 지향하는 방향이 좀 달라져서 대담집의 내용에서 조금 더 수정할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혹시 느끼신 게 있는지 한 분씩 이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애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 많이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대담을 마지막 나눴을 때가 한일 정상회담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최정권 교수님이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셔서 에이 설마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제 제가 옆에서 생각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관적으로 돼서 저희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예측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비관적으로 됐고 뭐 협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전엔 그래도 뭐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여야의 대화를 하겠지 뭐 1주년이 되면 야당과 대화를 하겠지 뭐 이런저런 뭐 아주 작은 기대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예 기대가 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도층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렇게 해서 좀 정권이 안정화되고 나면 야당이랑 좀 대화를 하지 않겠어? 라고 아주 일말의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꽤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제가 하는 기대는 뭐냐면 실제로 기대한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당신이군요. 라고 나중에 이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긴 했지만 근데 지금 7월까지 오고 나서는 이제 오늘 7월이네요. 6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해 보면 아예 대화를 안 할 생각이구나. 총선이 끝나도 안 하고 그냥 이 5년 동안은 아예 대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특히나 개각 인사까지 들여다보고 나니까 이 정부는 남은 모든 기간 동안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법에 적혀 있지만 대통령들이 행사하지 않은 권한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알지만 뭐 염치가 있어서 또 예의가 있어서 상대 정당을 존중해야 하니까 뭐 이런 기본 원칙들이 있었는데 뭐 여지없이 무너지니까 즉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하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이 정부가 남기는 교훈이라고 하면 대통령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개헌 논의가 앞으로 1, 2년 정도 있으면 정말 본격적으로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월 했던 예상하고는 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달라진 게 있긴 있는데 좋은 쪽으로 달라지진 않았다는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최정호 교수님도 혹시 좀 다른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절이 바뀌었죠. 그러면 앞으로 겪어야 될 계절이 하나 줄은 거네요. 말이 더 험해지신 것 같네요. 그 갈라치기 말씀, 뭐 국내 정치나 뭐 해외에 가서도요. 해외에 가서는 우리 주변 이웃 국가에 대한 좀 기분 나쁜 말들을 많이 했죠. 사실 우리 여기 대부분이 저와 같은 고양시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양시는 어쨌든 북한하고 남북 관계가 좋을 때의 고양시와 그렇지 않을 때 고양시가 정말 다릅니다. 한때 개성공단이 잘 돌아갔었을 때는 화정역이만 하더라도요. 약 한 400여 분의 직원들이 개성시로 출퇴근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부흥을 받아서 백석 저쪽 원흥 이쪽으로 해가지고 소위 오피스텔 붐이 많이 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파주가 발전이 됐고요. 또 파주가 발전하다 보니 거기에 LG 공장이 세워졌고요. LG 공장의 부품들은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었고 중국에서 수출하는 소위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거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지게 되어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상당히 모든 것이 열리되어 있거든요. 사회가 안정적이면 서해 바다가 안정적이면 저희 고양 시민 경기도 서부벨트에 소위 민생은 상당히 안정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 시민들은 부동산에 세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접경지대의 특성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국제정치학자이고 뭐 전직이 뭐였든 간에 우리 여러분들과 한 공간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의 최종 소비자는 우리 지역인들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인데 이 대통령이 나라의 소위 넘버원으로서 어딜 가서 외교하는 모습 또 그가 하는 말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국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죠. 어쩔 수 없이 중국 옆에 사는 지정학적 운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뉴질랜드와 같이 먼 나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고기 먹고 와인이나 마시고 뭐 세게 이야기할 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원칙 지키고 사는 건데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외교 형태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요.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무역을 해서 자기네들의 성장을 지속 경인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소위 중국한테도 잘하고 미국한테도 잘하고 실리 외교를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가치 외교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어쩌고 인권이 어쩌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실리를 추구해야 할 상대방의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너는 왜 그래야 돼? 사실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 싶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또 우리가 그런 정당성을 이 정부가 취해가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생활이라는 모토는 사라지고 이상하게 가치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좀 더 악화됐던 것 같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언어가 우리 국민의 마음에 많은 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연설과 언어는 그리고 심지어 사진은요. 대통령의 사진인가요? 예. 아니 뭐 거기 대통령실의 사진. 예, 그 사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언짢게 하고 저녁에 바로 집에 안 가고 어디 뭐 술이나 한잔 하러 가고 싶어하고 그런 소위 마음에 들게 하는 거죠. 예, 카드 값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카드 예, 여기까지. 최정호 교수님께서 이제 외교 문제 얘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민생 경제 얘기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광수 대표님께서도 달라진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대담 나누면서 책을 써야 되니까 대담을 나누는데 저는 사실 두 분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담할 때
마음속으로 이거 좀 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회사원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데 저렇게 막 제목도 그렇고 막 대통령 욕하고 이러면 가슴이 사실 뛰지 않습니까? 근데 좋게. 야 해박이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또 이렇게 시간이 또 지나면서 현실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냥 나눠고 체감하는 것보다 사실 현실이 더 어렵게 돼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지만 뭐 국방부 시계에는 어쨌든 돈다 시간은 가고 있으니까 그 지점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경제나 회사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한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을 어떻게 느끼시냐면 우리가 경제적 체감이라는 게 두 가지 차원에서 느껴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뭐 물가라든가 시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지. 근데 여기에 왜곡이 되게 커요. 왜냐면 이 두 가지 조건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막 처음부터 사람을 자르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실물 경제가 갑자기 나빠지진 않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투자라든가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사실 체감적으로 느끼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위기 의식을 좀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정치나 외교에 말씀하시겠지만 정치나 외교는 사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희가 또 경험해 왔고, 근데 이 경제는 한번 바꾸기 되게 힘들어요. 한번 이렇게 흐름을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월급을 못 받아서 걱정이 되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요즘에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책을 쓴 것보다 현실은 더 각박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거여서 좀 더 걱정이 된다 그렇네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약간 도입을 했으니까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최종원 교수님께서 외교 얘기를 조금 해주셨지만은 우리 대담집에서도 사실 외교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긴 했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발언과 그리고 한국 대통령실 그 대응 등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우리 대담집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윤 정부의 이제 중국 배제하는 외교 태도라든가 이제 그리고 한일 외교에서는 지나치게 일본의 이해를 도모하는,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이해, 일본 수산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듯한 그런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국민과 전혀 논의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교 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변함없다면 변함없는 윤 정부의 이제 외교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해가 안 되죠.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는 원래 직업이 학교에서 선생 가리키라고 박사도 받고 시간 강사하고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신촌에 있는 학교에 한 10여 년 교직 생활을 하다가 17년에 그 청와대에 들어간 건데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모시고 또 외교부에서 또 한 21개월 차관을 하니까요. 끝에쯤 돼서 그래 외교는 이런 거지라고 하는 세 가지 기준이 이제 책에 실려 있기도 한데요. 하나는 특히 대한민국의 외교는 한반도에서 얼마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그리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국과 어떻게 예방 외교하고 협력 외교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요.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게 소위 개인 시민의 삶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온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전쟁이 나서는 안 되잖아요. 게다가 우리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장 크게 피해를 받게 되죠. 그러면 전쟁을 방지하는 이런저런 외교 활동을 해야 돼요. 더럽고 치사해도 중국과 러시아하고 어쨌든 협력을 해야 해요. 뭐 미국은 당연히 동맹이니까요. 일본 사람들 우리 방해하지 못하게 어쨌든 얼르고 달래고 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이강 선생 여기 있지만 그 경제 외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는 우리 먹거리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 시장을 얼마만큼 미리 가서 개척을 할 수 있느냐. 최첨단 기술과 소재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에 팔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 여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뭐 사실 완전히 끝났다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코로나가 있어. 코로나 때 우리가 방역 외교, 그다음에 우리 보건안보, 심지어 백신 우리가 국제적인 허브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백신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순서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대요. 원천 기술은 뭐 미국 등등이 가지고 있지만 이 백신 생산은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의약품에도 우리가 큰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된 거죠.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교가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 자존감을 얼마나 지켜주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잘 산다 하더라도 외국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외교관이 혹은 우리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고 매력 국가로 인식되면 괜히 우리 기분 좋아지고, 또 동시에 그렇게 호감을 느끼는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관광으로도 오고 우리나라 물건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지금 1년 반이나 되었나요? 뭐 반밖에 안 되었나요? 첫 번째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전쟁은 나지 않았지만 맨날 매일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등이 있으면 거기에 대처하는 모습은 미숙하고요. 또 엄청난 양의 국방비를 투입하면서도 무인기 하나는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 무인기는 분명히 우리 고양시 일부를 통과해서 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늘 연합훈련이라는 것을 세게 내밀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훈련을 동해바다에서 하게끔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에요. 동맹은 강화됐다고 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대통령이란 지금 윤 대통령일 텐데, 윤 대통령이 뭐 핵무장을 막 해야 된다고 하니 또 전 세계에서 놀랐죠. 이건 상당히 심각하죠. 또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잘하는, 지금 사실 중국과의 관계 매우 중요하고 미국 관계 중요하는데, 미국에서 이런저런 전기자동차 법안, 그다음에 반도체 법안 같은 거 우리가 대처를 잘 하지 못해서 심지어 미국 영토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조차도 지금 보조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국민의 자존감인데, 우리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식민지로 전락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서럽고 외롭잖아요. 그 시절에 가장 약했던, 인권이 가장 약했던 사람들이 여성분들이었고 청소년들이었는데,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징집이 되거나 아니면 속임수를 당해서 위안부로 가거나 아니면 공사 현장, 생산 현장으로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권은 완전히 짓밟혔던 거거든요. 그 인권은 보편적이라 그러면 2023년에도 보호해줘야 돼요, 국가가. 근데 그걸 이상의 추상적인 미래라는 것을 갖다 놓고 묻혀버리고 강제징용으로 그렇게 처리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국민의 자존감은 지켜지고 있는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 그래도 너희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우리 지원해,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어떤 시절은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희 나라 대통령 딱 3분만 만나고 싶어해, 사진 찍었으면 좋겠어, 이 정도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야,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한테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야, 노벨상은 네가 받아, 평화는 우리가 받을게.
라고 했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분 옆에 서 있으면 괜히 저도 막 어깨가 이렇게 넓어져요. 야,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같이 할 수 있어. 근데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잖아. 그래서 모든 걸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럼 국민의 자존감은 살았는데 이것은 어떤가 싶어요. 저는 이거 안 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견디며 살아야 된다. 뚜벅뚜벅.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자주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잘 뭉쳐서 n분의 1 해서 소주도 마시고 모임도 갖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괜히 이상한 얘기 듣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최종건 교수님 출마 선언 사실 자꾸 지역 말씀하시고 n분의 1 강조 소주 말씀하시고 예, 아니 그러네요. 저는 출마 안 합니다. 우리 동네 분들이라. 네, 외교 문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또 우리가 외교 문제 얘기 듣다 보면 이게 또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를테면 중국의 수요만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미 좀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잘 분간도 안 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또 화이트리스트 일본에서 해제했다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엄청나게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광수 대표님께서 대담집에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물건을 파는 우리 물건을 사가는 나라한테 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물건을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제가 경제적이지 않아서 직접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이게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였으니까 회사가 이제 돈을 버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무역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 기업들은 가장 큰 경쟁자는 일본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모든 산업의 구조가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이제 삼공화국 때부터 한국의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을 벤치마크를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사실 한국의 자동차가 일본 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베껴서 그리고 기관 산업도 대부분 일본의 기술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모든 비즈니스 산업들이 일본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결국에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가장 큰 경쟁자라는 거죠.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뭐 뉴스공장 이렇게 나가서 말씀도 한번 드려봤는데 일본의 지금 주식시장은 33년 만에 최고치예요. 예. 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주식을 사서 오른 게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일본 주식을 많이 사요.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도 막 사고 일본 주식을 사는데 왜 살까요? 왜 그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일본의 기업들이 투자할까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경쟁하는 구도를 보면 그거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잘 되는 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단초를 제공한 게 사실 정치와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투자자들이 보니까 한국 기업들 안 되겠네. 한국 안 되겠네. 일본에 투자해야겠다. 왜냐면 한국이 안 되면 누가 가장 큰 수혜예요? 일본이니까.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죠. 경쟁 나라하고 가서 막 좋은 말도 하고 일본하고 친해야 된다. 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장사를 하는데 저희가 경쟁 가게면 사실 그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애써서. 근데 저희는 막 가서 뭐 주기도 하고 친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 산업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런데 그 지점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 말씀도 하셨는데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고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이 그동안은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대부분 B2B를 했어요. B2B라는 건 뭐냐면 중국의 기업들이 뭘 생산하냐면 저희가 부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국이 지금도 보세요.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안 좋은 게 저는 정치나 뭐 외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가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안 좋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 이런 걸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반도체에 너무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치하고 어떤 뭐랄까 반성적 사고를 하고 향후로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반도체 비중을 좀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쪽에 성장을 하고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저희가 반도체만 만들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갑자기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비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준비가 사실은 중국의 내수 시장이에요. 중국의 내수 시장만 갈 수 있으면 한국은 향후로 10년, 20년간 진짜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중국의 내수 시장을 가장 지리적이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밀접하게 침투할 수 있는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 엄청나게 그 시장에 내수 시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단 말이죠. 기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만 뚫으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될 수 있는데 딱 그 변곡점이 있는데 이상하게 또 이 역사가 재밌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시점에서 중국하고 이렇게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 증거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화장품에서 나타나. 뭐 화장품의 근본적인 한국의 화장품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수 시장에 가려면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의 브랜드가 높아져야 되잖아. 한국은 우리나라한테 중국한테 잘해주네. 중국인들한테 우호적이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국 제품을 사줄 거 아닙니까? 아니 B2B는 상관없다니까요. 부품 사는데 그게 뭔 상관 있어요? 싸워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가게 가서 제품을 살 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특히 중국은 훨씬 더 센데 그게.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의 외교가 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중국 내수 시장만 들면 너무나 잘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요 그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은 너무 준비가 잘 됐어요. 제가 회사를 다녔잖아요. 우리나라 유학생 중에서 거의 이제 70%막 이렇게가 중국에서 다 유학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미래셋에 들어오면 뭐 중국의 뭐 북경대나 뭐 인민대 이런 나온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인력들이 이제는 뭐 이렇게 준비했냐고요. 그 시장 가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틀어지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도 너무 황망한 거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잘 안 되니까 외교가 도움을 안 주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희망을 믿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뭔가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도 잘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통의 시간이 길까봐.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서민이나 중서민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의 무역 수지 적자의 외교의 문제가 아직 반영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좀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또 참 이게 이를테면 우리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또 친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또 저쪽에서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친중적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막 중국몽 이런 공세를 또 해야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청년층에게는 또 그런 것 얘기들이 또 잘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싱하이밍 대사랑 이제 한국 대통령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이제 별로인 건 알겠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왜 그 대사관에 가셨는가 뭐 이런 것들도 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좀 외교 문제를 또 국내 정치적으로 좀 소모하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김성애 소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외교라는 것은 국가가 하죠. 정부가 한 게 기본인데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야당도 야당 몫을 합니다. 같이 웬만한 일은 국익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동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힘들게 할 때 야당이 좀 옆에서 돕기도 하고
서로 다른 영역을 담당해서 일을 풀어가기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싱하이밍 대사와의 면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걸 유튜브로 라이브로 중계한 문제가 잘했냐 못했냐 뭐 이렇게 따지기에 앞서서 그 사람 국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대응할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전형적인 만기 칠남형, 근데 만기 칠남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자기가 들여다보고 하는 스타일의 통치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만기 칠남형 기업인으로는 우리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아이폰 만드신 분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분이 일요일 오후 2시에 구글의 디자인 담당한테 전화를 해갖고 당신이 우리한테 납품한 그 구글 두 번째 오자 뒤에 노란색 컬러 코드가 안 맞지 않냐고 이런 걸 물어볼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만기 칠남은 A부터 Z까지 다 들여다보는 만기 칠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호불호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내가 생각난 주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주제. 예를 뭐 간단하게 하나만 들면 여성가족부가 업무보고를 작년 7월에 하러 들어왔는데 부처별로 했죠. 그러면 폐지하는 것이 대통령의 목표였으면 보통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한 달 전에 대통령실에서 해당 부처에게 자, 한 달 후에 대통령 보고 업무 보고가 있으니 폐지안을 만들어 갖고 오세요. 만들어 갖고 가야 됩니다. 부처는 그러라고 있는 데니까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폐지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당일에 어떻게 됐죠? 아, 대통령 내년에 저희 예산은 이렇게 짜고 있고 해서 2023년도 업무 계획은 잠깐만. 그 말고 폐지합시다. 올해 말까지. 네? 예. 근데 이 문제가 외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오늘 벌어진 야, 지금 내 욕한 거죠? 어? 야, 나가서 얘기해. 내가 그렇게 화났다고 분명히 싱하이밍한테 경고한다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외교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외교 문제는 특히나 뭐 더 잘하시겠지만 이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단타는 밑에서 치고 쭉 비전을 대통령이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근데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대통령의 말은 소위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러니까 최후의 보더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어느 나라 대사든 그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의 입장에서는요. 이 나라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언급해줬어? 라고 하면 자기네 나라 본국에서는 되게 인사국가의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 주재국의 국가원수가 언급을 해줬으니까요. 게다가 싱하이밍 같은 경우는 그건 사실 잘못된 발언입니다. 싱하이밍의 발언은 뭐 전제로 하고요. 그러나 그러면 외교부의 고위 관료가 더 들어와 해서 좀 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그래 그럼 한중 관계 잘해 보면 되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밑에 고위 관료들이 이제 풀어야 할 여지가 있고요. 혹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데 한중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럼 그걸 고리 삼아서 양측의 관료 집단들이 혹은 정치인들이 그걸 해서 관계 풀어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뻘쭘히 나와서 위안 스카이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재국 대사인 싱하이밍은 분명히 북경의 지침을 받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싱하이밍은 본부의 지침을 잘 수행한 대사가 된 거고 우리나라의 제1야당 대표하고도 만났고 대통령의 언급도 받아냈으니 그는 뭐 땡큐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언어와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입장이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발언은 정말 엄청난 파장을 국제사회에 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이지만 저쪽에 노스 코리아는 30년 동안 핵을 만들었던 국가인데 남한의 대통령이 우리도 이렇게 해버리면 코리아는 핵무기를 만드는 국가로 연상이 되는 거죠. 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말이 중요한 이유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대통령이 그 직후에 미국에 불려 들어가서 어떻게 됐죠? 앞으로는 NPT를 잘 지키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습니다. 각서 쓰고 왔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포장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선 써 개발 안 한다고 하지 마 나가서 언급도 하지 마 끝 이라고 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글로벌 트렌드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SNS 때문인지 어쩐지는 이제 좀 더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분석을 해보겠지만 트럼프라는 별종의 등장이 있을 때 미국의 많은 심리학자들, 뭐 경제학자들 다 붙어갖고 어쩌다 나라꼴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식인층에서는 클린턴에 대한 호불호와 상관없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임원이던 분, 미국에서 온 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눌 자리가 있었는데 자기 5,000명 친구 중에 딱 한 명만 트럼프 지지였고 4,999명이 클린턴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당선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분석을 했던 그 당시 심리학자들의 결론은 이 사람은 지독히 자기애적인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원하고 있는 지도자상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오셔서 이렇게 책도 읽고 토론하시는 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세상은 점점 그러니까 그것이 SNS 때문일 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페이스북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점점 더 확증 편향이 극단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민 문제? 야 그거 뭐 어려운 거 뭐 있어? 야 멕시코 앞에다 딱 선 그거 장벽 치면 되잖아. 그럼 이제 저희들 같은 정치인은 그거 예산이 얼마 됐고 그거서 못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인권이 아니 지들이 담 넘었는데 무슨 인권이 있어? 안 들어오면 되잖아. 그냥 그거 그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시원해. 야 진짜 이제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나왔구만. 공장 외국에 짓지 마. 미국에만 지어. 이게 모든 게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쩌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냐라고 탄식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절망은 협치를 하고 옛날처럼 타협을 통해서 뭘 정치를 풀어간다고 말하는 게 말은 이렇게 저도 하고 있지만 속은 계속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면 글로벌 트렌드를 나도 아니까. 저도 마침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방향을 틀면 되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외교 문제도 단순한 거죠. 북핵 문제? 뭐가 어려워? 미국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미국이 일본이랑 잘 지내라고 그러네? 그럼 일본하고 잘 지내면 되지. 그러면 북핵 문제는 해결이 돼. 어떻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만들면 그냥 해결이 돼. 김정은이 버리장머리 고치겠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밖에서 보기엔 굉장히 불안하고 문제 있는 발언으로 들리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상당 부분의 유권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솔깃한 거죠. 한국 경제 뭐 딴 거 있습니까? 반도체 키우고 원전 키우고 오케이? 예. 뭐 복잡한 거를 그죠? 근데 드디어 저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 나왔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와서는 니들은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절반을 가를 수 있느냐라고 여기 계신 분들 말씀하시겠지만 나머지 한 30-40% 되는 정도의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잘 뽑았구나. 이분만 믿고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 정치적 흐름 이것이 정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근원이 되어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외교 경제를 다 풀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견뎌야 된다니까. 오늘의 주제는 견뎌야 된다군요. 견뎌야 한다. 근데 김성현 소장님 트렌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막 투표를 하고 정치적으로 하거나 외교 이런 결정에서도 사실 경제적인 트렌드나 변화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경제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게 돈하고 연결되면 여러분도 사실 그 유혹이나 결정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금융화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금융화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저금리화, 또 하나는 뭐냐면 저금리가 되면서 사람들이 빚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이 많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돼요. 그리고 뭔가 그 돈 얘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벌어줄게 이런 거에도 이제 솔깃하게 되고, 내 개인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죄악시하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상단에 트럼프가 사실 누굽니까? 트럼프는 기업인이에요.
기업인이 대통령이 된 건 이제 극단에 가 있는 거죠. 금융화와 그런 상황이. 그래서 트럼프가 또 뭘로 돈 벌었습니까? 부동산으로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당선된 게 그 극단에 있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되면 부동산 가격 올려주고 나한테 돈 벌어줄 것 같은데 해서 사실은 전 투자를 일종의 한 거죠. 근데 완전히 실패했다, 투자가. 그러니까 투자를 잘 못한 거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흐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전 이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가가 다시 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건 이 경제적 환경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 죄어오는 거죠. 그러면 연대가 다시 확대됩니다. 그 연대가 확대되는데 가장 큰 신호가 어디에서 오냐면 노조에서 시작돼요. 예. 근데 노조 간첩 집단이라고. 아니 그래서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파업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 간첩.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자연스러운 경제적 현상이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훨씬 더 진보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지금 미국은 뭐 어디죠? 그 뭐 구글이나 아니면 그 커피 마시는데 어디죠? 스타벅스 이런 데 노조가 원래 없었는데 지금 노조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연대를 통해서 이 상황, 경제적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주,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갑자기 노조한테 그걸 덮으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놀랐어요. 진짜 그런 걸 아는 건가? 그러면 천재인데?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야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특히 물가가 오를 때. 그래야 돈을 쓸 거. 돈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신 가게도 잘 되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즉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를 때는 임금이 당연하게 올라야 되는 구조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전태일 열사가 1970년대에 분신을 하시는데 그때 그러니까 사회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때는 엄청나게 물가가 오를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열심히 투쟁을 했고 그게 기반이 돼서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임금이 오르니까 돈 쓰고 그죠? 이렇게 자유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강제로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트렌드 얘기하셔서 그 말씀을. 근데 이거는 계속 막을 수는 없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진짜 퍼펙트 스톰은 내년 10월,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거든요. 현재 스코어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에서는 지금 1등이니까요. 뭐 3배, 4배로요.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떡하죠? 그리고 그가 윤석열을 만나. 그럼 저 남북 그러면 평화협정하러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책 앞에 2명을 그래서 트럼프가 야, 나 이제 김정은이 만나러 간다. 빠져라. 그러면 그는 일단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전선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 간첩 집단이 되는 미국 미합주국이 되는 거죠. 압수수색 해야 될 거예요, 백악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오늘 제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죠. 제가 틀릴지 아닐지. 저는 약간 당선 쪽으로 좀 기울여져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 어떻게, 이게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사람,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기관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어야 하고요. 사실 대통령 제도라는 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청와대라는 장소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거기에 이제 하나만 더 보태면 저는
그러니까 우경화라고 할 수도 없는 정도의 어떤 극우화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이게 또 흐름으로 보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이분 아버지가 박정희 씨라고 예전에 대통령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산업화부터 시작해서 이 레토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함께 끌어왔고 산업화 민주화가 함께 합쳐야 된다 뭐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던 중이었는데 지금의 집권한 세력들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도대체 뉴라이트인데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뉴라이트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현장 외우면서 박정희한테 충성하다가 대학 들어가서 이거 아닌데 싶어갖고 박정희한테 반대하고 뭐 사회주의 깃발 들고 누군 또 김일성 좋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이 30딱 먹고 나서 다시 박정희로 돌아간 사람들, 다시 이승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뉴라이트예요. 그런 사람들이 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 정부의 특징은 박근혜, 박정희 레거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의 인식 구조에서는 다 보수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박정희, 박근혜 라인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이승만 라인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영호 같은 사람이 나와서 김구가 무슨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이게 다 짜여져 있는 틀 안에서 나오는 세계관이에요. 이들은 그런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승만과 김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이승만을 깔아뭉개는 도구로 김구 선생을 이쪽에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것의 역사를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 즉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해지려면 김구 선생을 깎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하는 보수가 이 나라를 다시 잡자라는 레토릭 안에서는 예를 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정도만 돼도 전부 다 반국가 세력으로 밀어놓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횡행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그 가운데서 자기 편만 딱 우리 편이고 나머지는 피의자이거나 피의 예정자이거나 범죄자이거나 왜 저를 저 요즘 가슴이 뛴다니까요. 예, 그런 이념적인 틀 안에서 지금의 모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손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박정희 아까 뭐라고 하셨죠? 박정희 분?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죠. 박정희 씨라고 했는데 그냥 웃기려고 한 얘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경제를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저희가 올해 경제 성장률 뭐 무역 수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향후로 얼마나 성장할지 기초 체력을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 계속 투자도 하면서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동이요, 노동.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잠재 성장률이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안 되는 거죠. 인구가 이제 뭐 출산율이 낮으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인구가 줄어도 뭐 공장 투자도 많이 해주고 설비 투자가 많이 하지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 3공화국 때는 그런 기반 투자,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았죠. 워낙 무에서 출발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대전에 대덕단지 가보시면 좀 지금 가도 놀랐습니다. 놀랍죠. 왜냐면 그렇게 막 허허벌판에 그렇게 연구소도 엄청나게 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가 기반해서 한국에 이렇게 성장한 또 기반이 됐죠. 그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고 세 번째는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도 줄고 투자도 안 되면 혁신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게 혁신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빅테크 회사들이 혁신을 만들어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성장도 안 되죠. 또 문제가 뭐냐면 투자가 지금 우리나라 10대 기업들 최근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어디다 하냐면 미국에다 합니다. 충격적. 네. 한국의 그러니까 설비 투자 기업들의 설비 투자 항목들을 보면 증가해요. 공장도 증가하고 기계도 사고 이러는데 한국에 투자 안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내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우리 그냥 미국에 상장하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게 더 낫겠다. 그러면 지금 애플이 엊그제 시가총액이 3조 달러가 넘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거보다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에 상장하면 최소한
한 5분의 1까지는 올라가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공장도 많이 투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인구도 안 되죠. 투자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냥 투자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혁신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혁신은 어디에서 오냐면 제가 노동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왜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올라가면 대기업이 오릅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의 임금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의 임금이 올라갑니까? 중소기업이 올라가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이미 엄청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임금이 올라가죠. 그러면 좋은 인력들이 거기에서 최소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혁신이 일어나서 그게 성장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거 주식시장이 정확히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에코프로라는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뭐 주가가 한 7배, 8배 오르는데 그렇게 작은 회사들이 커지면서 성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금을 계속 누르니까 그런데 좋은 인력도 안 가고 완전히 잠재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말씀 상공학 때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고 그런 게 좀 갑자기 또 생각났습니다. 네네. 선생님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경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치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오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전에 하도 낮았으니까 조금씩 오르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대담집에서 이제 김성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정평가 추이를 좀 더 살펴야 된다. 긍정평가만 볼 게 아니라 부정평가 추이는 55%를 꾸준히 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이제 세 분 모두 또 이제 결국 또 내년엔 총선이니까 그러니까 총선 추이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총선 추이는 민주당이 잘하면 되고 민주당이 못하면 잘 안 됩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민주당이 못하는데 뭐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는 대통령은 정말 죄송한데 제 입장에서 대통령이 잘하는 적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잘하게 돼서 막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은 걱정을 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민주당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오늘 뭐 아직은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지지율 관련돼서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큰 중앙 언론사에서 일하는 간부급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 대통령실에서 국정 지지도가 안정됐는데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를 의심했어요. 진짜요? 이 40이 안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안정됐다고 본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안정됐다라고 생각한 다음부터 무슨 반국가 세력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저런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는 게 야 이건 이제 안 무너져. 더 내려가지도 않고 뭐 올라가지는 건 안 되니까 더 내려가지 않고 버틴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지지율이면 충분하고 여기에다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이건 제 양념인데 뭐 검찰하고 경찰하고 수사 뭐 이런 데들 좀 때려 넣어서 민주당 하면 총선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차 일관되게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정말로 정치를 잘하고 싶으면 중도층을 조금만 더 바라보고 지지율을 45에서 50으로 끌어올리기만 하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계속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노조를 조진다든지 어디 뭐 조지구 수사에서 지지율을 조금씩 올려봤는데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의 최대치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정책을 펼쳐가겠다라는 것이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라고 최근에 들은 얘기가 보고 있는 화면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거다.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하반기에는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수사들을 계속 진행하고 지지율은 그냥 40% 있는 상태로 국민의힘의 진저리 내는 보다 민주당이 더 진저리를 내게 만들면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내년에 어떤 사람이 총선 후보로 나오게 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때려봐야 후보 갈아치우면 그만입니다. 사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혁신을 해가는지에 따라서 전 충분히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앞으로는 더 무도하게 정말 견뎌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좀 두려움도 같이 들었습니다.
예, 뭐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0.1% 혹은 1% 올랐다고 막 대서특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뭐 월요일 혹은 뭐 목요일쯤 되면 한 주간에 대통령 지지율, 정부 지지율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비례해서 0.1% 상승세 유지. 근데 통계를 보면 0.1%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뭐냐면 모셨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의 퇴임날 지지율이 48%였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늘 중도와 자기 지지층을 5년간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 서빙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김성희 소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안정된 그들의 지지율은 아마 이제 그들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은 극단의 정치가 더 되겠죠. 그러면 시민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지속적인 혁신과 실력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당인지 제가 모르겠고요. 민주당을 꼭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뭐 정치적인 자리라기보다는요. 각자 지지하는 정당의 혁신을 계속 유지하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역 활동 많이 하시고, 또 저는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20대가 매우 지금 뭐 극단이면 극단이고 보통 상당히 자기 삶에만 고민하게끔 그 생활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거죠. 뭐 이를테면 저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라고 하면 예전에 10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면 30-40%는 공적인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아이들이에요. 뭐 언론사를 간다거나 고시를 본다거나 뭐 이런 거였고요. 한 30%는 유학을 가고자 학문을 계속하는 학생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로스쿨을 가려고. 로스쿨이요. 그래서 학점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뭐 사실 좀 그래도 된다고 봐요. 뭐 그리고 나서 로스쿨 갔다 와서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데, 즉 우리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오는 사람들은 경제활동, 기업활동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치외교학과 나오는 아이들은 정치 점점 외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여서 결국은 정치를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주변에 혹은 TV에서 이런저런 나오는 커멘테이터들을 주시하시되 그분들의 말씀만 듣지는 말고, 그러나 그분들 중 좀 좋은 말씀 하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김성희 소장 같은 분들 상당히 뭐 저 입장에서 많이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죠. 속 시원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앞으로 4월 총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정치인이 아니지만 견뎌야죠. 견디고 견디는 시간을 갖춰서 뚜벅뚜벅 버텨내야죠. 근데 저는 어떤 게 가장 무섭냐면 무관심이요. 네, 그래서 이게 각박할수록 이제 듣기 싫다, 지겹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네, 그래서 무관심이 더 많아질까봐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도 경제 이유가 될 텐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각박해질수록 사실 정치 문제도 좀 무관심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당장도 아사살게 바쁜데 아까 이제 학생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무관심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좀 지지율이 그렇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 관심을 어떻게 끌어올 건가가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거를 투자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정치적 관심, 그리고 이런 어떤 불만과 아니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불러일으킬까? 그건 이제 김성현 소장님의 몫인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선거 때는 또 뭐 이렇게 한두 분이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관심도 많이. 그게 과연 있을까? 이제 그게 좀 저는 이번 그냥 평범한 그런 투표하는 사람으로서 관심 사항입니다. 그 총선 관련해서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노려야 되는 층이 어디냐면 한 번이라도 민주당 찍어본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실망해서 안 찍고 있거나 뭐 욕을 하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찍어본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서 텔레비전 살 때 삼성 거 사서 쓰다가 요즘 안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삼성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라도 더 팔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본 사람이 사지 안 사본 사람 안 사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금 민주당을 한때 지지했다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 각자 종류가 다르니까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지지했다 안 해서 무당층으로 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당인 무당 이게 지금 30%가 넘는 정당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무당에서 옛날에 한 번이라도 스쳐갔던 사람들을 어느 정당에서 더 많이 모시고 와서 투표를 하게 만드냐 이분들을 모시고 온다는 건 투표장에 나올 만한 동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건 뭐 혁신이 될 수 있고 어떤 리더의 새로운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그런 무당 소속의 당원들을 좀 잘 만나고 대화 나눠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 말씀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무관심이 늘어나면 앞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극단의 정치가 더 많이 들려오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유권자들이 그 사람들 뉴스를 안 봐가지고 이제 부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선거가 다가오면서 그런 것들이 또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관심이 좀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말씀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질의응답도 조금 하고 끝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한 3분만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지 네네 손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네네 말씀하시죠.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당동 사는 48살 남자입니다. 지금 제 기분만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정부가 갈라치기 혐오하는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온갖 방식으로 모든 면에서 갈라치기라고 해서 노동 혐오를 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하고 또 성차별적 혐오를 하고 그러니까 또 연령별 세대별 혐오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심지어 자기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확실히 몇 년 전보다 더 제가 좀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모아놓는 편이거든요. 최소한 몇 퍼센트, 어쩔 땐 2자릿수 이상으로 뭐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성차별에 대한 좀 둔감한 반응 같은 게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지금 이광수 분석가님 말씀대로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떤 약자와 손을 잡고 가는 연대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현실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여기 결속력은 와해가 되고 있고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염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취한 전략에 말려서 사회적인 염증 그래서 모든 게 귀찮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어떻게 나는 어쨌든 잘 살 거니까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기분상인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게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소수자 우대 정책, 미국의 히스패닉과 흑인들은 대학 들어갈 때 특정한 비율을 보장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백인들한테 불리한 제도 아니냐고 하지만 초등고등학교 담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지난 60년간 유지했던 정책이 나흘 전에 대법원에 의해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의 55%가 넘게 소수자 우대 정책을 폐지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 아까 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고 있지만 도저히 꺼내지 못했던 혐오의 말들을 하는 정치 리더들이 나오고 나만 그러는 거 아니었네 라는 사람들이 지금 도처에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비단 윤석열 대통령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흐름이고 그건 전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정답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이고 토론하고 그것을 바닥부터 여론을 뒤집어가는 오래 걸리는 지난한 싸움을 하는 수 외에는 한 방에 뒤집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당동에 사시는 선생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외교 이게 아니라 정치학자로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가 1901년도에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당시에 백인이 매우 소수인이었어요. 거기 이제 소위 뉴질랜드 토속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소위 투표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포용의 의미로.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성들한테는 전 지구에 아무도 투표권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여성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럼 저기 소위 저기 흑인들보다 못한 종족이냐 해서 투표권을 얻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시대든 소수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2023년 대한민국으로 보면 되게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시대부터 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근로 종사하고 있는 비자를 가지고 취업 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지역 단위에서 투표권을 줬어요. 왜냐하면 지방세를 내고 소위 소득세를 내고 하니까요. 일본은 이게 몇십 년째 지금 디베이트를 하고 있어요. 워낙 일본이 갇힌 나라이고요. 여성 인권은 말도 못하고 일본은요. 이 소위 직장 내 여성 인권은 뭐 우리보다 훨씬 못하고요.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일본은 인권위원회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소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유색 인종들이라고 하지만 어느 시대에든 소수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방에 사시는 뭐 이런 신분에 따른 사람들이었죠. 이거는 뭐냐면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중요한 도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쪽 당에 있는 사람들이요. 중국인들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박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방 참정권을. 이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켜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대부분이 조선족이에요. 서러웠던 시절에 저쪽 북간도로 넘어가서 우리나라가 좋아지니까 오신 분들이고요. 또 그분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냐면 소위 북한 지방 출신이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분들이셔요. 그러니까 삼남 지방의 일정 시대 때 워낙 삶이 힘들고 또 일본은 독립운동 한다고 넘어가셨던 그분들의 후예예요. 즉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소위 조선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서러웠던 시절을 견뎌내고 부강한 자기 모국 할머니 할아버지 나라에서 경제활동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중국이 안 준다고 해서 뺏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소수인들한테 정말 압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차관일 때 미국 사람들한테 유럽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일본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위이고 왜 우리가 더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민주주의가 건강한지에 대한 일종의 토킹 포인트였어요. 근데 갑자기 시대가 변하니까 여의도에서 이상한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죠. 이건 그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제도적 민주주의를 스스로 갉아먹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경기도 북부에 살고 있지만 수원만 가더라도요. 수원역 앞에 이 시간대에 주말에는요. 거의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칼라스 오브 베네똥입니다. 여러 인종들, 즉 여러 노동자들이 거기서 주말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 경기 북부만 단일 민족이고요. 내려갈수록 제가 얼마 전에 안동도 가보고 제주 저기 서귀포시도 갔는데 거기 다 부녀회장도 다 베트남 여성분들입니다. 안동 거기만 하더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주 놔주고 손녀 놔주는 그만큼 더 기능적이고 인간적이고 인권적인데 이상하게 서울 여의도만 오면 극수적이고 극우적이고 유튜버적입니다. 극우 유튜버적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틀린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편적인 게 가장 우수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선생님 말씀대로 이 정부는 자꾸 보편주의를 가치주의를 한다면서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뽀개버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점점 선생님 질문하셨듯이 이거는 저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고 그리고 지금 서울의 웬만한 대학을 가더라도요 반 이상이 영어로 강의하고 외국인들이 많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들어갔는데 이라크 쿠르드족이에요 여학생. 그리고 제 밑에서 지금 10명의 대학원 수업을 아이들이 받고 있는데 강의를 3명이 터키,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거기서 최고로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미국 가서 했듯이요. 그만큼 그런 지역, 우리가 같이 동반 성장하는 나라들한테 우리 상당히 모범 국가들이거든요. 그걸 잘 유지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니까요. 좀 걱정은 하시되 저는 아직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뎌야 한다는 거. 그럼 다음 질문. 네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화정동에서 온 그 육남매 셋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여러분들은 여기 공짜로 오셨겠지만 전 무려 1,800만 원을 주고 왔어요. 저희 배우자가 여기 안 오겠다는 걸 배우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 부채를 1,800만 원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옆에서 항상 하는 소리가 야, 저런 소리는 내가 더 잘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보통 보수 쪽 분들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아마 그래서 우리들이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만드신 책을 보니까 세 분이 다 비슷하세요. 온화하시고 진중하시고 그래서 그 소리가 되게 울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김성희 소장님 팬이라서 이 책을 사서 읽다가 평화의 힘도 안 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아주 긍정적인. 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저희에게 통찰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방송에 나가셔서 이광수 선생님 하다못해 매블쇼라도 저희가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건님 교수님 저희 그 뉴스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주 귀담아 듣고 있어요. 김성애 소장님 남천동 블루스에서조차도 김성애 소장님의 말씀을 귀담고 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노력을 게을리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러니까 아까 뭐 당을 이렇게 구분하고 이럴 때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확장성인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다들 갖고 있는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건 좀 확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데 다른 친구를 받아들이려면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얘기하고 끌어들여야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제와 투자가 굉장히 힘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앉아서 대통령 욕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사람 꼬시려면 야 이런 데 돈 돼. 여기서 와봐. 사실 이런 게 더 힘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막 맨날 욕하고 막 뭐 정치가 어땠다. 사실 이런 무관심만 커지는 거거든요. 그냥 또 들어요. 막 뭐 유튜브 누가 뽑았대더라. 저는 사실 그런 뉴스 이제 안 보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확장성을 갖고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좀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얘기하고 경제도 얘기하고 저는 요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지금 집 살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무주택자들이 예를 들어서 왜 없어지냐면 집값이 사실 빠지면 무주택자들한테 좋잖아요. 내 집 마련도 하고. 사실 그런 기회를 많이 없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양하게 전 그래서 제가 정책 뭐 이걸 떠나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하는데 그래야 확장성. 과학자도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투자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뭐 농업인도 들어가서 그래야 확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회장님이 높은 자리에 가시면 꼭 다양한 정치인들이 일단 이 셋 중에 제가 제일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아, 예,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몇 개 더 받으셔도 아, 그럴까요?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차례로 이렇게 하시죠. 분들은 다 하시죠. 우리 안 바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원동에 사는 한재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처음 뵀는데 저는 굉장히 낯설지가 않은 게 매블쇼나 그 뉴스공장에 나오는 외국인들의 90%가 저희 회사 친구들입니다. 네. 제가 외국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TV에서 외국인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 회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제가 한번 통화를 한 예, 적이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회사에는 외국인만 있습니다. 외국인만 방송하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 한국말 엄청 잘하는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우선은 저는 이 책 제목에서처럼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중에 외국인도 들어가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한 1년 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때쯤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관광지, 그러니까 가고 싶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4위였습니다. 예, 코로나가 끝나면 가고 싶은 나라 4위 전 세계에서. 그리고 저희 회사에 있는 친구들이 각국 자기의 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받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다. 나는 이제 코로나 끝나면 무조건 내가 가고 싶은 나라는 한국이야. 나의 꿈은 한국이야. 1년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한국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대장을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4등인데 그거 느끼시나요? 전 세계는 이미 코로나가 풀려서 관광에 대한 그런 활성화가 엄청 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느끼지 못하고 있죠. 제 주변에 진짜 각국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행복한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어이구 우리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좋네. 일본 사람들 외에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인 거는 이 한류라는 게 몇천 년에 한 번 온 기회거든요. 이게 식고 있습니다. 네. 어디 나라 가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누구 알아?를 먼저 말하는 외국인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식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고 제품이라든지 뭐 컨텐츠라든지 모든 것에 다 일컬어져 있었는데 이게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게 제가 일선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기회를 저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 힘을 다시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사실 일본도 그랬거든요. 일본도 한 30년 전에 굉장히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로 전 세계 문화를 이끌어 갔었는데 일본도 경제와 함께 그게 끝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일선의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일단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친구들 중에 프로그래머들이 많은데 중국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들이 이게 가장 유망한 직종이라 북경대 나온 엘리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해서 코딩을 하다가 처음엔 이젠 못 따라가겠다고, 중국 사람 너무 똑똑하다 그러는데도 한국 게임이 더 이름이 알려진 이유는 스토리를 짜는 걸 못 따라간대요. 왜 그러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노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인프라가 더 많은데도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정치 때문입니다. 정치가 사람의 상상력을 막아 놓으면 문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거죠. 억압적이지 않은 분위기 안에서 막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새로운 도전들이 나오고 이것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억압적인 분위기가 단지 민주당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금 방송하면서 이러다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농담으로라도 해야 되는 세상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영향, 이 문화에 끼치는 영향, 전 이런 게 굉장히 좀 안 좋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려운 질문이시죠. 뭐 사실 저는 현직에 있었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어디 이런저런 외국에 가면 저보러 영화배우 닮지 않았는데 그랬었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코로나 시절이었죠. 20년 2월에 코로나가 발병했던 것이고요. 21년 제가 8월에 외교차관이 되었고요. 그 22년 5월까지 대통령이랑 같이 근무하고 이제 그 다음 날 평산마을로 같이 하방했는데요. 그러면 21개월 동안요. 제가 23개 국가를 갔습니다. 저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저쪽 중남미까지 가면 뭐 정말 뭐 그냥 K 컬처라고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좋았죠. 일하기도 편했고요. 그런 한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 당시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갈 때마다 그 방송국 거기 뭐 엔터테인 인더스트리 다 이렇게 와서 우리 대통령하고 어쨌든 같은 사진에 있으려고 하는데 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100% 이해해요. 뭐 어떤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아니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왜 요새는 안 그러냐라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예전에는 한반도에 전쟁 나겠어. 요새는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뭐 북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억제한다고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밖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비행기와 전투기와 군함이 막 한반도 영역을 다니니까 이게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언론 자유도가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랭귀지가 예전에는 가장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거였거든요. 뭐냐면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포용적이어야 된다, 평화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동반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는 당신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해야 이 방역을 같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랭귀지가 사라졌고 억제해야 된다, 반국가다, 자유다, 뭐 힘에 의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는 그것들이 다 영향이 있다고 봐요. 가장 상징적인 그림은 그거죠. 왜 대통령 부부가 넷플릭스 사장이랑 앉아있지? 아니 이거는 사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한테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와 문화 시장에 변경시키려면 넷플릭스가 정말 이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우리 기재부나 우리 문화체육부에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우리 용산 대통령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모여서 이런 그림을 내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넷플릭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다른 나라 기업들 투자 유치를 유인할 수 있으면 이런 그림을 내면 돼요. 정말 그거는 부처 단위 그다음에 대통령실 혹은 저희 때는 청와대실 관련 비서관들이 정말 브레인스톰해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대통령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적도 많아요. 뭐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등 회장, 뭐 워너브라더스, 뭐 디즈니 회장 이렇게 앉혀서 차담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는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에 도움이 돼요. 근데 넷플릭스 그거 3년 동안 어차피 투자할 거 그거 한다고 패키지로 만들어서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지. 포지션도 이상하고. 그건 되게 사유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김성희 소장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들은 그냥 마켓이 돌아가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것을 사유화해서 자기 그림을 넣고 자기 얼굴을 넣어서 마치 자기의 업적처럼 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를 죽이는 거죠. 어떤 것은 정말 let it be, 냅둬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관보다요 민이 더 훌륭해요. 민보다 더 훌륭한 게 엔터테이너들이 예술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좀 보장하면 될 텐데요. 좀 그래요. 견뎌야죠. 네, 그럼 아까 예. 안녕하십니까. 하정동에 사는 형이라고 합니다. 제 말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대구 사람입니다. 명절에 가면은 늘 어른들하고 밥상머리에서 싸우기 바쁩니다. 때로는 저의 고향을 속이고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고요. 평범한 직장인이고 앞에 계신 세 분과 또래가 비슷합니다. 제가 요즘 화나는 일이 많아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핑계거리 안주 삼아 술도 많이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술 먹고 집에 올 때 굉장히 불편해요. 저희 회사가 이제 노량진 쪽에 있는데 대중교통도 좀 불편하고 해서 오늘 어제 7월 1일자로 이제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기쁘다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뭐 다들 아실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대곡 소사선을 한 10여 년 동안 만드느라 고생하신 분들이 다 누군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왜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생색을 내고 왜 그럼 김동연 경기지사는 못 오고 또 급조해서 겨우 뭐 선처를 베풀어 주듯이 무슨 민주당 분들이나 정의당 분들 몇 분 자리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건 없었고 그냥 회사 다니느라 바빴는데 최근에 이제 와이프 때문에 화나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제가 몰랐던 것들을 너무 많이 와이프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저도 이제 팔 걷어붙이고 저라도 욕하지 말고 저부터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에 가입을 하긴 했는데요. 가입을 하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말씀을 하시지만 전 정권에서는 이런 거 참 잘했어요. 지금 정권은 이런 거 참 못해요. 다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어제의 에피소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은 왜 대곡 소사선에 대해서 미리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고 여기에서 축하 메시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못했던가? 왜 쟤들 잘못하고 있어요. 쟤들이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겨우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 치면 제가 내년에 꼭 민주당을 찍어야겠다라는 명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들 잘못하는 거 알겠고 전 정권 잘한 것도 알겠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대안이 되는 세력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퀘스천이라 대곡 수사선은 사실은 좀 어이없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대통령 참석하는 행사로 돼서 국회의원들이 주민등록번호랑 다 개인정보를 제출을 했어요. 그 나흘 전에. 그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저께 오지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전례가 없던 일이라 너무 황당한 일이라서 이게 뭐지라고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려요. 결론은 뭐였냐면 이제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에서 이거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국토부에서 국민의힘 쪽은 지역위원장까지 불렀던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부천하고 고양시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고양시는 시장이 국민의힘 분이라 초청이 됐고 부천시는 민주당에서 초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뭐 이거 그러니까 너무 몰상식하게 하니까 그러고는 이제 누가 하나가 국토부에서 그 대통령실 경호실에서 안 된다고 했다라고 하니까 그 더 황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다가 이게 이제 국토부 현안질에서 나오니까 원희룡 장관이 대충 이렇게 뭉치다가 마침 그 국토위에 심상정 의원하고 한준호 의원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은 자기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조치를 했다는 게 그렇게 나온 거라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건 대비가 되는데 이런 종류의 황당한 대응들은 대비가 안 되고 원희룡 장관이 전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 정말 너무 찌질해서 하기 싫은데 용인시 기흥구의 모듈러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를 이제
쭉쭉쭉 쌓아 올리는 것처럼 레고 짓듯 짓는 것을 경기 하우징, 경기 도시공사가 발주를 하고 현대가 지었는데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김민기라고 이 사람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원희룡 장관이랑 같이 일하는. 근데 그 행사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안 부르고 경기도지사 안 부르고 GH 쪽도 대충 뭉개고 현대랑 원희룡 지사가 나와서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미루어 짐작인지 모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에겐 이 모든 게 그냥 선거운동이고 정파적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오늘 일면 사진을 다 본인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나온 걸 들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몰상시켜도 저렇게까지 하면 사실 대응 못한 건 저희가 잘못한 건데 너무 몰상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전 오늘 농담식으로 계속 견뎌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결론은 저쪽에서 하는 이런 행동들이 기존의 관행과 상식과 우리가 통용되는 순리를 다 어긋나게 하는 거잖아요. 대곡 이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 지역민들의 열망 그리고 여러 지역 활동가들이 만들어낸 결과고 공교롭게도 어제 그 개통 행사를 한 건데 대통령이 와서 한 행사 1호 행사가 돼버렸단 말이죠. 즉 그들은 지역의 인프라 사업을 자신들의 또 다른 사업으로 환원시켜서 활용한 케이스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여기 지역의 의원들 혹은 단체장들은 세게 어필을 했어야 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하고 나서 트위터에 이를테면 김동연 지사나 아니면 관련 국회의원들이 무슨 메시지를 띄웠나 트위터라도요. 김동연 지사만 띄어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이거는 상식과 순리가 어긋나는 거거든요. 즉 누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서빙하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당하기도 했거니와 이거는 그 소위 사후 처리도 여전히 못했다는 것은 꼬집어줘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같이 좀 언짢아야 할 일이고요. 저도 이거 지역 주민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자 이런 걸 떠나서요. 지역 주민으로서 좀 그렇죠. 내가 뽑은 국회의원, 내가 뽑은 단체장이 왜 그 자리에 못 있었고 왜 그분만 시원하게 보이는 지하철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어야 되냐. 이건 저는 좀 싫어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그래야 좀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 근데 이제 아까 김성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나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선거철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선거철이 왔을 때 대부분 전략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코어층에 대한 전력을 집중하는 거죠. 항상 그 방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대방은 그럼 어떤 전략을 갖고 갈까? 이제 기업하고도 똑같은데 저는 자꾸 여기서 이제 불평 불만하고 거기서 쫓아가다 보면 사실 승부가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걸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과연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런 걸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요. 계속 쫓아가기만 하잖아요. 불평불만하고 왜 나 초대 안 했느냐. 사실 그 의미 없잖아요. 정말 저희도 예를 들어서 선거철처럼 뭔가 행동하는 그러니까 전략적 차원에서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내가 당에 입당한 것도 좀 뿌듯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잘못한 걸 계속 그냥 왜 나 계속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고 언론 탈만 하고 이러면 확장성도 없었고 뭐가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요즘.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혁신인데 그런 걸 만들어낼 힘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인 거죠. 우리의 일상이 지금 계속 선거철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비난, 비방 이런 거 들으면서 사실 그런 거죠. 이게 경제에도 되게 안 좋거든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비를 안 하니까. 네네. 그 슬슬 좀 행사를 좀 정리해 달라는. 네, 좋습니다.
자, 마이크. 마이크 없어도 돼요. 오늘의 소장님,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고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네. 저기 해뜰날 해가 떠야 되잖아요. 아,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 뜰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네. 그게 이제 위법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식은땀 흘렀어요.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들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주신 분들도 정말 잘 경청해주시고 질문도 날카롭고 따뜻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사 이쯤에서 마무리 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인 책 사인 저자님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도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예, 저 오늘 이렇게 행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실 거죠, 이 책에도? 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사인회를 여기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예, 잠시 기다려 주시면 세팅하시고 예, 순서대로 와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북토크를 마치면서 세 분의 간단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위험해요. 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예, 여러분들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 책은 사인회 하시고요. 혹시 더 필요하신 사인 받아야겠다, 나는 친구한테 줘야겠다 하시면 앞에서 아직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사인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최종건 교수님 평화힘도 관심 가져주세요. 고맙습니다.